안녕하세요. 시사M 지금 우리는 임세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요일이 기다려지는 여러분의 MC 손종학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강은선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회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일보 강은선입니다. 네, 교수님 올해 참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가지 않습니까?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12월까지죠. 대전의 지역화폐, 대전 사랑카드의 할인율이 기존의 3%에서 7%로 확대됐습니다. 그렇죠. 실은 온통 대전에서 대전 사랑카드로 이름도 바뀌었고 할인율도 대폭 축소됐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좋은 소식인가요? 어떤 겁니까? 네, 그 온통 대전에서 대전 사랑카드로 이제 바뀌면서 할인 혜택이 대폭 줄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역화폐 이점이 많이 쓴 만큼 이제 혜택을 가져가는 건데 그런 혜택이 많이 줄다 보니까 이제 지역화폐가 아니라 그냥 체크카드 수준으로 이제 쓰게 됐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많이 확보가 돼 있는데 그 예산은 거의 이제 쓰지 못하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한 겁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연말에 뒤늦게 이제 소비 촉진을 위해서 이제 7%로 이제 그 혜택을 이제 확대한 거죠. 네. 그동안에 저처럼 이제 할인율이 그게 뭐야 해가지고 아직 발급하지 않은 시민들도 꽤 많이 있을 것 그렇겠네요. 같습니다. 빨리 발급받으셔서. 네, 연말까지. 예. 자, 근데 그나저나 이제 대전은 이제 내년에 지역화폐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그런 방침이고요. 또 정부의 그 지원 축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역화폐를 유지해왔던 세종시도 내년에 절반으로 예산을 줄인다고 그런 것 하죠. 같습니다. 실은 지역민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나름대로 기여를 한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이 이제 축소 내지는 없어진다고 하는 거 보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 한정된 예산 속에서 잘 활용을 하셔서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이 지역화폐 예산은 줄었어도요.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고민만큼은 계속해서 쭉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사M 지금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근의 이슈를 강은선 기자와 함께 풀어보는 이슈 브리핑 시간이죠. 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대책 발표는 거창했는데인데요. 자, 이거를 얘기하기 전에 한 사건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남성이 그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있었는데요. 맞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다고요? 네, 그 지난 8월에 대전 대덕구의 한 그 고등학교에 이제 침입을 해서 자신을 가르쳤던 교사에게 이제 흉기로 살해를 했던 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이제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대전지법은 지난 23일 그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이 남성에게 그 이같이 선고하고 또 10년간 그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그 피해 교사가 그 10년여 전 그 자신의 고교 시절에서 자신을 괴롭혔다는 이런 망상에 빠져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이 남성은 또 조현병과 우울증 약을 그동안 계속 복용해 오다가 그 범행 전에 그 약을 끊은 것으로도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18년 선고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은 18년은 굉장히 무거운 형이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살인 미수잖아요. 미수, 예. 기수에 이르지 않고 미수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18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것은 재판부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우발 범행이 아니라 계획범이라는 점도 참작이 됐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범행 장소가 학교잖아요. 학교. 그럼 학생들이 지켜보는 현장일 수 있기 때문에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장소라고 인식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 18년 선고라는 중형이 선고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뉴스로 접하고 나서 이제 사건 직후에는 학교에 대한 안전성이 상당히 문제가 부각되면서 그렇습니다. 경각심을 많이 갖게 됐었고 네. 또 학교 주변에 그 안전을 강화하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이 막 나왔었는데 나왔었죠. 실제로 100일 정도 지났는데 어느 정도 이게 좀 대책 마련이 실행이 됐는지도 궁금해요. 네, 이 흉기 사건이 발생한 지 이제 100일이 지났는데요. 그 사건 직후에 이제 교육 당국은 이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그 학교 등하교 시간 외에 이제 출입을 통제하고 외부인 출입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이제 대책을 내놨습니다. 또 그리고 그 학교 지킴이라고 하죠. 그 학교 학생들의 그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인력을 더 이제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 학교 현장은 여전히 이 같은 상황에서 사각지대
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단 교사 피습 사건이 있었던 그 대전 대덕구의 한 고교를 이제 가봤더니 여전히 이제 사실 그 1층 출입문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었고요. 또 학교 건물 일부에 잠금 장치를 해놨지만 그래도 이제 그 학교 등하교 시간 외에도 누구나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현장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 학교 교사 노조는 여전히 학교 안전에 이제 구멍이 크다는 지적을 내놨는데요. 일단 또 학교 관리자 안전관리자 역할을 하는 그 배움터 지킴이의 경우 그 9월 달에 그 교육 당국은 이제 증언을 이제 바로 하겠다라고 했지만 이제 예산을 세우고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행정 절차를 밟아서 내년 1월에야 이제 그 채용 공고를 내고 내년 3월부터 이제 배치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내놨습니다. 네. 이런 행정 절차나 이런 거 교육 당국의 특히 절차들은 왜 이렇게 또 시간이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제 다가올 이제 겨울방학이 이제 2024년 예산이 쓰여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년 좀 상반기, 내년 연초에는 좀 잘 좀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교육 당국은 겨울 방학 중에 그 학교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서 그 창문 등의 이제 창호 공사 그 예산을 좀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이미 지난달에 그 희망학교에 한해서 예산을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학생 보호 인력이 근무하는 그 사무실인 그 학생 안전 보호실이 있는데요. 이게 대부분은 그 정문에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후문 이용하는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후문에도 이 그 학생 안전 보호실을 설치하는 예산을 이제 지원을 해서 겨울 방학 동안에 이제 그걸 다 마련을 한다고 합니다. 예. 아무튼 학교가 안전한 곳이라는 모두의 인식이 확고하게 굳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장애인 건강권 보장은 누가 하나인데요. 어떤 소식이죠? 네, 그 대전 서구에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던 그 체육시설이 이제 문을 닫는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1997년 그 대전 서구에 문 이 그 체육시설은 연간 23만 명이 찾고 있는데 이 중 절반 가까운 그 40%가 장애인 이용자입니다. 근데 그 행정기관에서는 이 건물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 안전상 그 문을 닫고 다시 이제 시설 보강이라든지 신축을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문제는 그 보강을 하거나 신축을 할 시에 이 장애인 체육시설이 이 그 이용 시설 안에 포함이 될지 여부에 그 의문이 들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좀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도 이제 아이들 어렸을 때 여기 가서 수영도 좀 시키고 그렇죠.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했죠. 맞습니다. 네. 일단 그 시설의 안전 등급이 이제 사건에 발단이 된 건데요. 송 교수님 정밀안전 진단평가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 하게 그렇습니다. 되면은 어떤 기준이 있는 거고 어떤 조치가 또 행해지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은 시설물 관리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어요. 네. 시설물 관리법에서는 일정한 시설의 경우에는 10년이 넘는 시설물의 경우에 일정한 주기별로 정밀 안전 진단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 평가 결과에 따라서 A 등급부터 2등급까지 있거든요. 네. A 등급은 양호한 겁니다. 네. 이제 2등급은 최하위 등급이서 그렇죠. 위험한 네. 것이겠죠. 그래서 2등급을 받게 되는 것은 당장 사용 중지 명령이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재건축이라든가 철거를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죠. 네. 근데 30년도 채 안 된 건물이 그러니까요. 정밀안전 진단 평가에서 상당히 안 좋게 받은 거잖아요. 네, 등급을.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일단 그 행정기관에서 그 최근에 한 그 안전 등급에서 D등급이 나왔다는 건데 이 부분에 이제 그 사실 그 장애인 이용자 분들은 좀 약간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9년 전에 그 한 번 안전 등급 검사를 했는데 그때는 B등급이었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9년 만에 한 그 안전 등급 그 검사에서는 D등급이 나왔다는 거예요. 많이 떨어졌으니까. 네, 근데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신축을 하거나 또 이제 보강을 했을 경우 장애인 체육시설로 사용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애초에 건물 용도가 원래는 행정 건물이 들어서야 되는 용도인데 이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 님비 현상으로 이곳저곳 원래 그 당초에 이제 후보지였던 데가 다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서구에 지금 현재 있는 곳으로 그 장애인 시설이 들어간 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축을 하게 된다면 또 장애인 시설이 또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불안감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맹점은 일반인들은 이제
위험하다고 하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이제 장애인 많은 같은 이 경우에. 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분들의 거치가 맹점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위험한 건물에서 나가는 건 당연한 문제인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이 뭐 대화동에 일반 그 수영장과 체육시설이 있지만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엔 좀 불편하다고 하고요. 여기에는 그 장애인 전용 수영장이 있어서 뭐 샤워실 시설부터 좀 많이 그 장애인의 맞춤형 그 시설이 되어 있는데 뭐 다른 데를 가려고 하더라도 그 수영장을 가려면 그 새벽부터 줄을 서가지고 그 대기를 해서 명단에 올려야 된다거나 아니면 몇 년 대기만 좀 해야 된다거나 좀 이렇기 때문에 몸이 불편한 장애인분들은 이제 다른 그 수영장을 가거나 이제 체육시설에 가기가 좀 사실상 여건이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아쉽습니다. 아무튼 조속히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돼서 장애인들과 그 가족분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네, 저희가 뉴스 브리핑 강은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역의 이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는 시간이죠. PD가 간다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네. 바로 전세 사기 피해 문제인데요. 그 규모와 금액이 날로 커지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뭐 대한민국은 사기 공화국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전세 사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제 이 문제는 왜 발생을 하고 있고 혹시나 또 대책 방안들이 없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피해자들이 간절한 목소리 들어보고요. 자세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청년 인구가 많은 젊은 도시 대전. 미래 세대인 청년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생활 기반 등을 약속했던 이장우 시장이 최근 전세 사기 피해 청년들에게는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성토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자 대책위에서 추산한 피해자는 3,000명에 달합니다. 사실 뉴스에서만 보던 전세 사기가 사실 제 얘기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손이 진짜 많이 떨리고 진짜 울기도 진짜 많이 울고 이게 또 부모님의 재산이 어느 정도 끼어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 볼 일도 없고 이 돈을 어떻게 모은 건지 내가 아는데 내가 한 번도 지어보지도 못한 이 돈을 온전히 다 갚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눈덩이처럼 불어있는 피해자들. 그 끝이 어딘지 알 수 없는 전세 사기 피해. 원인과 해결책을 짚어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금리가 낮았던 2021년. 당시에는 비교적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탓에 어렵지 않게 자금을 모아 집을 구매한 뒤 곧바로 전세를 놓는 이른바 갭 투자가 성행하게 됐는데요. 5억 원 정도 되는 토지를 매입을 하고 PF 대출로 뭐 한 예를 들어서 7, 8억 정도를 빌려요. 그리고 이제 건물 신축을 한 뒤에 보존 등기를 치는 날 바로 선순위 근저당 설정을 이제 합니다. 보통 이제 이금융 건들이죠. 그러고 나서 바로 건물이 보존 등기도 안 쳐졌는데 그 전에 공인중개사들이 좀 공격적으로 전세 계약 체결을 유도를 해요. 집을 구하는 청년들로부터.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금리가 올라 부동산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새들어 살던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반환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 때문에 꺼져간 무고한 생명. 지난 6월에는 자신의 생명과도 같았던 보증금을 모두 잃어 50대 대전 전세 사기 피해자가 세상을 등졌습니다.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임대인은 70여 명의 피해자들에게 50억 원이 넘는 피해를 끼치고 돌연 해외로 잠적했습니다. 대전에서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의 전세 사기극을 벌인 한국인 부부가 미국으로 도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한 유튜버를 통해 신상이 공개된 이들은 미국에서 고급 주택에 살며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천억 원대 규모의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이 대전에서 또 터졌습니다.
2021년부터 부동산 법인 회사를 차리고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갔던 해당 임대인은 싼값에 땅을 사 건물을 짓거나 갭 투자 방식으로 건물을 사들여 120채에 달하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임대인의 재무 구조를 보면 사실상 이렇게 100채 이상을 소유할 수 있는 재력이 아니거든요. 실제 자금이 없었거든요. 계속해서 돌려막기식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보는 거죠. 피해자는 개인 사거래가 아닌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것인데 제도의 허점 때문에 피해를 본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전혀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커졌다는 겁니다. 또 다른 20대 청년 피해자도 순위에 대한 아무런 정보 없이 전세 계약을 했다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이 1억 3천짜리 전세에 살고 있는 도중에 경매에 넘어가게 되어서 사실 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해주시지도 않았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선순위 보증금에 대한 설명도 중개사분이 해주지 않아서 그 중에서도 이제 저는 좀 뒤쪽에 있는. 현재는 경매가 유예돼 6개월 더 살던 집에 머물 수 있게 됐지만 후손이 임차인이라 결국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20, 30대 사회초년생에겐 전세가 그나마 안정적 주거 형태라 선택한 건데 전세제도가 치명적인 위험을 안고 있었던 겁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이 공모한 선순위 보증금 허위 기재로 피해를 받습니다. 선순위 보증금이 5억 2천 정도로 나와 있는데 근데 사실 알고 보니 제가 계약할 당시에 확인된 선순위 보증금이 14억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피해자는 현재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보증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입주할 임대 아파트의 보증금 마련에도 차질을 빚어 우울증 상담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재난이라고 표현할 만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 부동산 업계에서는 내년이 더 심각할 거라고 전망합니다. 올해도 지금 문제지만 앞으로 내년은 더 염려가 되는 부분이 많아요.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아직도 다주택자들에게는 어떤 중도세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전세 이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하다 보니까 내년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죠, 임대인들이. 네, 전세 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이 20, 30대 청년이라서 더욱더 안타까운데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어렵게 모신 분이 계십니다. 대전 전세 사기 대책위원회 소통위원이신 박상현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전 전세사기 대책위원회의 소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상현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 입장에서 도움 말씀 주실 대전과학기술대학의 박유석 교수님도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전과기대 금융부동산행정과 박유석입니다. 네. 자, 먼저 박상현님은 대전 전세사기 대책위원회 이제 소통위원으로 활동하신다고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요. 피해자들의 심정, 아까 이제 화면에도 나왔지만 사실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사실 많이 힘들죠. 네, 많이 힘들고 사실 내가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내가 떠안아서 빚으로 갚아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고 그에 따라서 피해자들이 정부에게 구제 요청에 대한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지만 정부 여당에서는 이런 목소리들을 계속해서 외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피해자 대책위에서는 제2금융권에서 임대인에게 무분별하게 대출을 너무 많이 해줬다. 그래서 이 문제가 커진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실제적으로 제2금융권에서 과도한 대출이 있었다라고 저희도 확인을 했고요. 실제 이제 저희 관련 임대인들과 그리고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준 대출 승인권자 간의 커넥션, 연결 고리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찰에서도 관련된 수사 내용으로 사건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금융권에서 1인 기준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한도가 100억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저희 임대인은 그의 2배가 넘는 금액으로 대출이 실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기준 한도의 200% 넘는 이제 금액이 대출이 실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문제가 있다라고 상황을 인지를 하고 계속해서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박 교수님, 네. 그 21년 하반기였나요?
저는 전세 가격이 좀 최고점을 찍기 시작했는데 네네. 거의 만기가 이제 내년 상반기 정도에 막 돌아오잖아요. 지금도 돌아오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제 전세 사기 여파로 어떻게 보면 아파트는 좀 괜찮습니다. 근데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 거래 자체가 없습니다. 네. 거래가 없다라는 거는 가격이 또 떨어지고 있는 거고, 그럼 기존에 계시던 분들은 높은 가격에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가시려고 하실 거고, 그러면 새로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역전세 현상, 이제 깡통 전세 현상 나타나는데 그것마저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이 되면은 이제 세입자분들께서는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고 할 텐데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여건이 좀 여력이 되시는 임대인은 뭐 그래도 괜찮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임대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못해서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이게 또 경매에 넘어가고. 근데 이런 순환이 계속 순환이 될 것 같아요, 내년이 되면.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보증금에 대한 미반환 러시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좀 여기저기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화면에 나왔지만 이제 그 선순위 보증금이 그렇게 큰 액수가 내가 아닌 다른 쪽에 있다라는 거를 혹시 박상현님도 그걸 미리 아신 적은 없으신 거죠? 미리 알지 못했던 거죠? 일단 그쵸. 네, 뭐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계약을 들어갔겠죠. 네, 저희는 사실 선순위,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후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황은 파악을 했지만 제 뒤에 이제 들어오신 후순위 임차인 분들을 제가 확인을 해보면 4순위라고 안내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11순위 이렇게 11순위요? 네, 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중개대상물 확인서에는 선순위 보증금이 4억이라고 기재는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앞에 11억, 12억 가까이 되는 전세 보증금들이 앞에 있는 것들을 실제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 선순위 보증금의 허위 기재 또는 뭐 미기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실은 네.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임대인의 재무 상태라든가 선순위 보증금 액수 같은 것이 실은 임대차 계약 체결정이나 정확히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실은 구조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실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저희가 잠시 뒤에 또 살펴보겠고요. 네. 사실 임대인들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대출을 받고 뭐 갭 투자 방식으로 막 투자를 하잖아요.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저 사람은 뭐 몇십 채를 가지고 있네 이런 얘기가 주변에 많이 들려왔는데 이게 상당히 굉장히 위험한 베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뭐 투자의 속성이라는 게 어떤 위험을 감수한다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요. 특히나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지금 하락을 겪고 있지만 그 전에 급등을 했습니다. 예. 급등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투자에 대해서 위험에 좀 관대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였어요. 뭐냐면 내가 소자본을 가지고 건물을 샀다. 그 건물을 뭐 하나에서 3개로, 3개에서 5개로, 혹은 뭐 10개로. 이렇게 늘렸다라는 게 오히려 자랑을 할 만큼 나는 갭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좀 무뎌졌던 이런 부동산에 대한 리스크가 지금 현실화가 됐고, 그리고 이게 지금은요 거의 좀 사회문제급으로 격상되고 있다라고 저는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전세 보증금은 실은 자기 돈이 아니라 빚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낮았고 그것을 악용했다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어떤 전세 계약, 임대차 계약이라는 게 결국은 채권 계약의 속성을 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돈을 빌려줬다. 그리고 나는 그 대가를 집을 임차해서 살고 있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돈은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어떻게 보면 조금 마음이 좀 풀어졌던 부분도 있죠. 네, 그렇군요. 자, 지난 6월에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그런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사회초년생 청년들은 특별한 담보 없이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 전세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파트보다 1.5배는 저렴해 대전 1인 가구 청년들은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다가구 주택을 선택합니다.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거고요. 다세대는 호실별로 이렇게 딱 분류가 돼 있어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한 사람의 건물 주인이 보통 19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보통 통상적으로 17세대에서 뭐 19세대 정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한 사람이 임대인이라는 거죠. 최대 19세대까지 둘 수 있는 다가구 주택은 많은 세입자들이 거주하지만 서류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임대인 한 사람의 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집을 계약하기 전 선순위 보증 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맹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규제가 느슨해지면서 대전 전세 사기 피해자의 80% 정도가 다가구 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15년도 이후에 정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확대를 해줬고 청년 가구들 중심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 그것과 반해서 전세자금이 들어가는 임대인들 그리고 때때로는 사기업자들에 대한 규제나 감시 체계 같은 것들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앞으로 내가 살 집이 안전한지 계약 전 보증금 순위를 확인하고 싶어도 임대인의 선의와 협조에 의해서만 정보 제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임대인들의 어떤 그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들이 확정일자 전입세대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저희한테는. 근데 설명 의무는 있는데 쉽게 하면 권한이 없다라는 거죠. 이런 법의 허점을 악용해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임대인과 공모해 계획적으로 선순위 보증금을 거짓으로 꾸며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전세 사기의 소위 가담 혹은 직간접적으로 가담했다고 이야기되는 공인중개사, 중개인 혹은 중개보조인 혹은 심지어는 때때로 은행들도 사실상 좀 묵인한 채로 이 문제를 봐온 것들이 있는데요. 부동산 제도를 통해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했기에 조금의 의심도 품지 않았던 임차인들. 뒤늦게 계약서를 살펴보니 특이한 문구가 눈에 띕니다. 전세계약서 특약상을 보면 굉장히 이상한 문구가 써 있어요. 선순위 근저당권부 채무로 인해서 이 건물이 경매에 붙여지면 본인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문구가 있거든요. 건물 가치가 30억이다, 40억이다. 그렇게 가격이 높은 건물에 10억짜리 선순위 근저당권부 채무가 있다고 한들 큰 위험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난 6월 정부는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늘어남에 따라 전세 사기 특별법이란 처방을 내놨습니다. 전세 사기는 피해자 다수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로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나 대전 전세 사기 피해의 대부분은 다가구 주택에서 발생해 특별법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피해자 인정받는 것이 좀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 보증금 반환을 안 할 의도성이 있었다, 고의성이 있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인정되어야만 피해자로 인정이 받고 있고 그런 경공매 지원이라든가 우선 매수권 적용들이 좀 어렵고 임대인의 고의성 여부를 입증하기도 어렵고 다가구 주택은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임차인 전원의 동의를 얻기 어려워 우선 매수권 부여는 그림의 떡. 또한 기존 세입자와의 마찰 등으로 공공 매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도 어렵습니다. 대전에 적지 않은 피해자가 발생함에 따라 대전시는 기존의 전담 TF를 피해지원센터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법률 상담과 금융 지원, 임대차 관련 상담 등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이러한 노력에도 피해자들의 반응은 싸늘한 상황. 전세 사기가 제도적 허점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정부가 피해자들의 보상금을 보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먼저 피해자들을 구제해주고 그리고 임대인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내가 요구하고 싶은 건 사실 하나밖에 없긴 해요. 선구제라고는 하지만 선배상이죠. 일부 채권의 일부 금액만이라도 국가가 먼저 보상을 해주고 그거에 대한 구상권 혹은 환수를 국가기관에서 담당해서 진행하는 것이 실제로 채권 회수율도 더 높을 겁니다. 그 이후에 상황이 개선됐을 때 해당 채권을 가지고 해당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국가나 지자체가 활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대전시의 경우 실은 전국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피해 규모가 큰 지역에 해당됩니다. 대전시의 대책, 우리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셨는지요? 사실 대전시에서 피해지원센터 개소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기존에 있던 인력에서 법무사와 같은 법률 지원 인원을 2-3명 정도 늘린 것에
이제 지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 피해자들이 직접적으로 조사하는 내용이 그 피해 지원 센터를 통해서 지원받는 내용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그 피해 지원 센터가 개선됐다라고 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사실 이거에 대해서도 좀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사실 이제 부동산 계약을 할 때, 특히 이제 세입자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나보다 앞서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가 있는가, 이거를 잔금을 치르기 전에 확인을 하면 좋은데 그게 좀 없는 것 같아요, 교수님. 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쟁점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뭐 매스컴에서도 계속 이제 전세 사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기라는 말에 조금 의미를 좀 둬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임차 보증금 시장에서 수준에서 시장에 좀 불황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하고 애초부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목적을 가진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피해에 대한 구제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어떤 법률이 제정되는 것도 이 부분을 구별하려고 너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급한 거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고 피해자들의 상황인데 그렇겠죠? 이거를 어떤 문맥상의 어떤 단어로서 그걸 지금 재단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장 큰 좀 문제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법률적으로 아예 없습니다. 없죠. 네, 거의 지금 보셨지만 아까 공인중개사들이 작성하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라는 게 있는데 확인을 설명해 줘야 되고 설명해 준 내용을 문서로서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이요 임대인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임대인이 얘기해 주는 게 거짓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지금 너무나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는 그렇다면 네. 결국은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이 작정하고 속임수를 쓴다면 피해자들은 그냥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도 개선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네,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특히나 이제 공인중개사 이제 측도 있습니다. 네. 물론 지금 가장 피해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에요. 일부 공인중개사들 때문에 지금 전세 사기 어떻게 보면 주범으로 좀 몰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선순위 보증금에 대한 내역을 조금 더 명확히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좀 해줘라. 최소한도 공인중개사만큼이라도. 네네. 네. 근데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조금 어떻게 보면 주저하고 있는 모습이 개인정보. 네, 사인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뭐 자격을 갖춘 사람이긴 하나 사인이기 때문에 이 사인에게 어떤 정보에 많은 정보를 의 어떤 획득권을 준다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거예요. 금융정보.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한데 저는 우리가 저런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있어요. 우리가 네. 최소한의 어떤 확인 절차를 거칠 때 우리가 편하게 등기부등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네, 그 등기부등본을 보면 우리가 전세권이라든지 다른 어떤 물권이라고 표현되는 건물과 관련된 권리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권리관계가 잘 표시되어 네.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임차권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임차권을 차라리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뛸 수 있습니다. 전혀 나와 관계 없는 건물이라도 누구든지 그 내용을 공시된 내용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등기사항 증명서를 좀 활용을 해서 좀 명확하게 임차권에 대한 내용이 누구나 볼 수 있게 한다면 조금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임차권까지도 등기부에 표시를 하게 네네. 한다면 네. 선의의 피해자를 좀 막을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이신 것 같네요. 네. 그런데 그 임차인들이 예. 이런 전세 사기를 피해를 당했을 때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은 법적으로 소송을 하면은 이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까? 실은 이제 법적으로 따지면은 임차보증금은 채권이니까 네. 채권이 존재하는 한 법원에서는 갚으라고 명령을 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이미 재산이 없는 경우도 많고 네. 빼돌린 경우도 많고 또 피해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경매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실은 제대로 자기 임차보증금 채권을 온전히 받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 피해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교수님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뭐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서 채권상 어떤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고요.
특히나 이제 사기에 대한 부분은 형사적 처벌은 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여기서 과연 우리 지금 전세 사기에 대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은 없는가라는 부분을 좀 원론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잘 생각해보면 어떤 제도적인 제도의 미비로 인해서 좀 발생한 측면도 분명 존재를 하거든요. 그럼 정부가 직접적인 지원을 조금 나서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특별법을 제정한다든지 어떤 피해 지원센터를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계시지만 현실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정부의 노력이 더 필요한 거죠. 네, 그래요. 지금 피해자들은 선구제 후 회수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먼저 돈을 갚아주고 임차보증을 돌려주고 그다음에 나중에 정부에서 회수해라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선구제라는 게 정부의 책임이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제도적인 허점도 분명히 있었고 정부 여당에서는 사거래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피해자들이 온전히 피해를 부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인 미비 이런 것들이 있었고 사거래가 아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갖춰져 있는 전세제도를 활용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 정부에서도 책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금융권에서도 일부 책임을 인정을 해서 우리를 좀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특히나 특별법을 통해서 현재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구제해주고 있다라고는 하나 사실 일반 시민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내용이 많이 다르거든요. 실제로 특별법을 통해서 지원받는 것이 특히나 20, 30대 청년층이 80%가 넘기 때문에 대부분 전세 대출을 끼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이 전세 대출을 갚아주는 게 아닌 20년 동안 나누어서 분할로 상환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약 1억 원 정도의 전세 대출이 있다라고 하면 약 7, 8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매달 20년씩 갚아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정말 선순위 임차인이 아닌 후순위 임차인들은 단 1원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선구제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이 피해자들의 바람처럼 선구제 후 회수 이게 실제적으로 좀 가능할 수 있을까요? 뭐 제도적으로 만든다면 뭐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정부가 재원을 좀 마련을 하고 뭐 선구제라고 하는 것이 뭐 전체가 될 수도 있고 일부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피해자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우선은 일부라도 좀 해줘야 내가 그래도 생활을 좀 영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좀 논리가 저는 타당하다고 좀 보는데요. 물론 정부도 고민은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세 사기라고 규정을 저어버렸으면 사기라고 하는 것이 부동산에만 나타나는 건 또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뭐 잘하는 뭐 폰지 사기라든지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 다른 사람의 피해를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내 세금으로 줘야 되느냐 이 부분이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쟁점이 되는 거예요. 민감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사회적 합의라는 게 좀 있죠. 이거는 충분히 사회적으로 우리가 그 정도는 포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사회 저는 전체가 보완해줘서 책임을 좀 부담해주자. 그렇습니다. 그거는 좀 충분하다고 좀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정부에서 좀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교수님 지난 5월달이었죠? 6월달 있는 거 이제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이 됐잖아요. 네네네. 이런 것들은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별법인데 불과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입법적 모순점과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은 정치권에서도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피해 특별법이 나왔을 때 그래도 현 정부에서 조금 사회 문제에 대해서 좀 발빠르게 대응한다라는 느낌을 받긴 했습니다. 근데 다만 어떻게 보면 뚜껑을 좀 열어보니 내용 자체가 너무 따지려고만 들고, 네 그리고 그냥 너무 다른 사람까지 난 다 고려를 해서 지금 너희들을 많이 도와주기는 못해 이런 느낌 좀 받았어요. 지금 우리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아시겠지만 전 재산입니다. 그렇죠. 네, 500만 원이든 5억이든 50억이든 나의 전 재산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런 사기로 인해서 다 잃었다. 이거는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저는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가늠할 수가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러 이제
발의를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그래도 피해자분들께서 주장하셨던 분들이 반영된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뭐 피해에 대한 거는 3가지 법을 통해서 개정을 해서 좀 도와주고 피해 예방은 7가지 법을 개정을 해서 더 이상 이러한 사기 피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의지는 내고 있으나 문제는 합의입니다. 사회적 합의겠죠. 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지만 국회에서도 법이 저는 통과할 거라고 생각을 네. 해요. 싫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합의는 국회보다 더 힘을 강하게 가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보안입법 관련해서 우리 박상현 씨도 피해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은 좀 이랬으면 좋겠다고 그런 바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선구제 후회수를 저희가 요구를 할 때 정부 여당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사실 그거거든요. 국가의 재원을 통해서 피해자들을 구제했을 경우에 세금을 통해서 지원을 해야 하니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것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특히나 선구제 후회수 했을 때 후회수를 한다 하더라도 재정을 모두 메꿀 수 없기 때문에 구멍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방안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그 피해 건물을 국가나 LH에서 몰수를 하는 겁니다. 네. 어쨌건 건물을 먼저 가져와서 그 건물에 들어가 있는 근저당 그리고 세입자의 임차 보증금이 있잖아요. 저희 건물을 예로 들어보면 일부 이금융권의 근저당이 16억 7천만 원, 17억 정도 잡혀 있고요. 예. 임차 보증 금액은 20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네. 그럼 총 금액은 37억 원 정도 금액이 이제 생기는데 건물 정상 거래가를 보게 되면 저희 건물 같은 경우에 30억 정도가 시세거든요. 네. 그랬을 경우에 7억 정도의 손해 금액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손해 금액은 저희가 얘기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2,800만 원이라는 최우선 변제 금액이 있으나 이 최우선 변제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금은 현재 대전 기준으로는 8,500만 원이거든요. 하지만 피해자들을 속속히 다 들여다보면 8,500만 원 이내의 임차 보증금을 형성하고 있는 임차인들은 극히 일부입니다. 10%도 채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실효성이 없다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피해 임차인들, 피해 인정을 받은 피해자들은 최소한 그 기준을 없애주고 모든 가구에게 2,800만 원씩 최우선 변제금을 우선적으로 지급을 해줘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다면은 임차 보증금의 평균 15%에서 20% 정도 금액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금액만큼은 정부에서도 후회수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재원을 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랬을 경우에 7억의 차액에서 이제 최우선 변제금 2,800만 원을 제외하면 저희 건물 같은 경우에는 총 16세대가 있습니다. 네. 다 지급을 하게 되면 4억 4,800만 원 정도로 지급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남는 금액은 2억 6천만 원이 정도 됩니다. 되겠네요. 네. 그러면 LH는 2억 6천만 원 정도의 손해를 보고 이 건물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 금액들은 피해를 본 임차인들을 모두 다 빼주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임차인들을 받아서 임대 사업을 통해서 월세로 충분히 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손해도 최소화를 할 수 있고 그리고 LH가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일반 임대주택이라는 새로운 방향으로 부동산 시장을 개척을 하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좀 생각을 해봤고요. 이런 저희가 말씀드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부와 또 LH의 또 적극적인 역할을 또 주문하셨는데요. 네, 송 교수님,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아까 이제 그 살인 미수에 그쳤던 사람에게는 뭐 징역 18년형까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뭐 사기라든지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형량이 이렇게 높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요? 저도 지금 그런 느낌을 갔는데요. 예를 들면 사기죄 같은 경우에는 2가지 법익을 침해하는 거예요. 네. 일단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거겠죠. 둘째는 단순히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격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내가 누구한테 속임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모멸감을 느끼는 것은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실은 절도죄 같은 거에 비해서 사기죄가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상하게도 이 경제사범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해도 형량이 좀 너무 낮아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은 형사적으로 무겁게 처벌하는 것도 실은 중요하지만 제도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실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세 사기 같은 것도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좀 정략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일관된 입장을 갖고서 꾸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시스템의 문제도 클 것 같고요. 우리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가격이 계속 변하죠. 그럼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그냥 놔둬야 되는데
워낙 우리나라 사람들 국민들에게 중요한 재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개입을 하죠. 그렇죠. 개입을 하는데 이 개입을 할 때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그 방향성이 결국은 정치색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정권별로 보면 우리가 부동산 가격의 변동처럼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도 하고 또 이렇게 억누르려고도 하고 이렇게 색깔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책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공급이라든지 이런 거는 부동산이 이렇게 한순간에 탁 나타나진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비탄력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관적인 공급 정책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어떤 청년이라든지 아니면 서민들에 대한 공공임대 주택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간과되는 경우가 좀 많이 보여져요. 특히나 지금 우리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부분을 논의함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이 정책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점점 안타깝게 다가오는데요. 이런 거 없이 그래도 우리가 공공을 위해서는 일관된 정책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게 여유 있는 사람이 이런 사기를 당하면은 뭐 내가 좀 운이 나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경제적인 약자한테 이런 사기를 당하면은 큰일이잖아요. 특히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생존권 했잖아요. 맞아요. 전재산. 예. 그죠? 오늘 어렵게 모신 우리 박상혜님 끝으로 좀 한 말씀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일단 피해자분들이 사실 이 피해를 입음에 있어서 본인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내가 사기를 당했는데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기가 이루어진 것처럼 정부 여당이나 혹은 사회적인 매스컴에서 다루다 보니 굉장히 어깨도 늘어지고 절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저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 피해자분들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주눅 들고 할 필요 없이 우리가 목소리를 내서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바뀔 수 있도록 조금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사실 이제 전세 보증 사기로 이 돈을 거액의 돈을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날린 분들은 본인이 평생 뭐 갚아야 되거나 아니면 이제 가족들이 다 달라붙어서 그걸 해결해 주거나 상당히 좀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평생의 짐으로 안고 살아야 맞습니다. 되겠죠. 예. 자, 이런 것들이 하루빨리 좀 근절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강구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신 박상현 씨 그리고 박유석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교의 안전정비와 또 장애인 시설의 고민 그리고 우리가 또 전세 사기에 대해서 오늘 심도 있게 파헤쳐봤는데요. 교수님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저희들 시사 M이 생활 밀착형 시사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밝은 소식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약간은 마음이 무거운 주제였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좀 더 밝은 소식을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사M 지금 우리는 생활 밀착형 이야기부터 또 생활의 또 심도 있는 이슈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